북한이 31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400mm 이상의 구경으로 사거리 400km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사포는 이동식 트럭에 여러 개의 발사관을 탑재해 단시간에 수발의 발사체를 쏘는 다련장 로켓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은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되어 초대형 방사포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목표 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올 들어 20차례 이상 발사체 실험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돈은 어디서 나와서 단거리 미사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 24시간도 안 되어 발사체 실험을 함으로써 북한과 대화 분위기에 대한 작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일본 아베의 대응이 수상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이어 올 들어 20발 이상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건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 어느 때보다 안보상의 경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반복되던 정치적 수사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3개월 만에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는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지난 7월 이후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공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일부러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협력만 제시해왔죠.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만 밝혔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에게는 전쟁 안보와 관련이 있다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까지 했던 아베가 이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저 말에 혹시 정신 좀 차린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국과의 협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고 한국을 대하는 아베와 일본의 자세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 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거들떠도 안 보던 아베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회담도 없다고 하며 한국 국회의장 방문 시 일본 참의원 의장이 면담을 거부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다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아베와 아베 정권 인사들이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자기들만이 해석하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고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입을 맞춘 듯 일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론몰이가 성공해서 말 잘 듣는 일본 국민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과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70%나 나왔습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지지율 결집을 위한 큰 줄거리는 일본 헌법 개정과 무경화의 핑계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때문에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기조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 미사일은 협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서너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인들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이 아니라 실체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북한의 SLBM 의심 미사일 발사 때는 일본 어부들이 많이 조업하는 대하태에 떨어져서 일본 어민들에게 실제로 다가온 불안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정당한 불법 조업에 대해 물대포까지 쏘면서 북한 선박을 단속하던 중에 일본 단속선은 똑바로 달리고 있었는데 북한 배가 왼쪽으로 키를 꺾어서 충돌이 발생, 침몰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녹화 영상까지 공개했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본의 광적인 적대 정책으로 침몰 전후 장면도 안 나오는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물질적 피해를 준 데 대하여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해상 사건들 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반 일본 국민들에게는 내심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 두려움의 두 번째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8월 발사 시에도 일본은 우리 국방부보다 10여 분 먼저 발표를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서둘러서 발표했지만 정작 미사일의 고도와 방향 등 핵심적인 정보는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관계자는 오늘
한미 정보 자산은 일본보다 지리적이나 장비 수준에서 훨씬 빨리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쏜 미사일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10월 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일본에서는 서둘러 발표하느라 2발이 발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는 한 발이고 일본이 2개라고 한 것은 반분리체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까지 일본보다 정확하게 발표했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탐지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는 문제이니 수출 규제는 계속하고 지소미아는 다시 연장하자고 떼쓰는 심보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10월 9일 도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부터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도 있죠.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자국 EEZ, 어업구역, 북한어선 침몰 등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탐지도 잘 안 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베가 북한 미사일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정부 관계자, 미국 언론 등을 통해 한일 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아베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조치를 보면 지소미아를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달해오고 있지만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 격감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일본 기업에 경제적 악영향을 주려는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던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 피해가 심해지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그런데 징용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사항이 극히 유감이라고 반복된 일본의 주장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베와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에서 한국을 다시 찾고 경제에서도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외교에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한국 비하와 때리기로 표현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것 또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관계에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끌고 갈지 주목되는 시점. 엔슈라인의 뜻은 소중히 하다, 간직하다, 뭐뭐를 모시다인데요. 캠브리지 사전이 이 단어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법이 하나 펼쳐지죠. 번역 공부를 하던 20대 한국인 청년이 최근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엔슈라인, 즉 소중히 간직하다 라는 단어의 예문으로 언급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며 정부 민원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마법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문제의 내용을 영국 대사관에 전달했고 대사관이 케임브리지 측에 이메일을 보내자 케임브리지는 엔슈라인 단어 설명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즉각 삭제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이를 간과해왔는데 지적해줘서 고맙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수정하겠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00년 전부터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무대 삼아 그림을 그리는 영국인 유명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3.1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 만세운동은 놀라운 발상이다. 영웅적인 거사다. 서울 거리를 메운 20만 명의 사람들은 붙잡히면 보복이 얼마나 심할지 알고 있는데도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빈손으로 독립을 촉구했다. 비폭력적 저항을 했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7년 영국 대표 언론사 BBC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을 가득 채웠는데 폭력 사태는 없었다.
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 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본 영국은 완전히 한국을 신뢰하며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 리차드 헤이그 대표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검사 기술 및 확진자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아주 가까운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통제했다. 특히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환자를 추적하고 방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인들에 과시했다. 전했습니다. 앞으로 3일 뒤면 영국이 한국인들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무한한 신뢰와 관심을 표시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영국 내 5G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정부가 5G 사업을 위해 한국의 삼성과 일본의 NEC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밝혔습니다. 5G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과학 분야 수석 고문인 마이스 쇼트 박사는 최근 한국을 찾아 한국과 영국 정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양국 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며 한국과 영국의 시너지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영국의 제조회사 어터베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Unmanned Life 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 기업들조차 한국을 찾아 삼성, 현대차,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 핵심 사업들을 모두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자 일본은 영국을 마치 패전국처럼 대하며 영국 내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스원던 공장의 사륜 자동차 생산을 내년 안으로 종료하겠다. 닛산은 SUV 차기 모델은 영국이 아니라 일본 규슈에서 생산할 것이다. 현재 썬더랜드 공장도 닫을 수 있다. 그리고 토요타까지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3년 뒤 영국 생산을 철수할 수 있다. 라며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죠. 반면 일본과는 반대로 유럽연합을 빠져나온 영국을 상대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얼마 전 WTO 사무총장의 공식 출마를 선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처럼 영국에서 도망치지 않고 대신 무관세라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청정 저탄소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반도체, 화학제품, 철강 등 무려 63개의 종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